자, 이번 시간에는 직무윤리 하겠습니다. 직무윤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과목이죠. 이때까지 그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보면은 역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뭡니까? 좀 정해져 있다고 할까? 정형화된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무윤리는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강의 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짓되게 오인하게 한다든지 이런 설명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강의 시간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시험에는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강의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때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오해하지 마시라고 강약을 조정해가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면서 관계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이 부분은 한 3년 전부터 우리 기본서에 갑자기 한 법과 윤리라는 과목이 추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한 30페이지 가량 장황하게 이거를 쓰다가 이제 내용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현재는 여기 이제 기본서 양이 한 13페이지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출제는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출제가 되더라도 전혀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기본서 갖고 계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가 오히려 우리 중고등학교 수준보다 더 못하다. 이런 거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이 기업윤리하고 직무윤리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본서 뒤에 객관식 문제가 좀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한 서너 문제 더 늘어났는데 그것은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풀어보셔야 되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언젠가는 제가 출제되리라고 보는데 신기하게도 아직까지도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력하게 뽑는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한 그런 것들로 보면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에서는 이거 우리가 기업윤리다, 직무윤리다 이거를 구분해가 쓰시는 분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을 쓰신 분들은 한번 구별해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되나? 요 기업윤리라는 것은 이 기업체에 다니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다. 이런 좀 거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 기업체에 다니시는 분들이 각자가 맡은 업무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통되는 윤리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고유의 어떤 맡은 바 윤리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책을 쓰신 분은 직무윤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개개인들이 이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윤리다. 이런 거죠. 당연히 구체적이어야 될 거고 또는 이제 미시적일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면은 개개인들 외우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개념이고요. 요거 외우면은 요거는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개념이겠죠. 그러면은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겠습니까? 기업윤리가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틀리게 출제할 것이고, 직무윤리가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틀리게 출제할 겁니다.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은 이 부분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냥 이거는 외워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곁다리인데, 요 기업윤리라는 것은 윤리 강령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요것도 강령은 강령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임직은 행동 강령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렇게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윤리는 요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냐, 요 윤리냐, 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본서를 쓰신 분은 직무 윤리를 기업 경영 방식에 도입한 것을 우리가 윤리 경영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 이걸 받아들여야죠. 혹시 아직 출제는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직무 윤리 요 자리에 기업 윤리 요것을 넣어가지고 뭐 틀리게 출제할 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찌됐든 책을 쓰신 분 의도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라는 거를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책은 여기서 옛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 4년 전에 그때는 여기서부터 우리 직무윤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대체 우리가 직무윤리를 왜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험이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유가 물경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이유는 윤리 경쟁력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모든 기업체가 지켜야 되는 윤리다 해가지고 요게 이제 6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금융투자업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업자가 특히 지켜야 되는 직무윤리가 요거 4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가 이제 4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윤리를 지켜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그러면은 이거 4가지하고 이거 6가지 합쳐가지고 10가지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느냐? 최근에는 이 문제가 별로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옛날 기출문제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3년치 기출문제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래 분석을 해보면은 문제가 유형을 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집중적으로 출제되었다가 또 갑자기 또 출제가 안 되다가 또 거기 다시 등장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옛날에는 참 출제가 자주 되었던 분야인데 최근 3년 동안에는 전혀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10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9가지는 어떤 형태로든 출제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만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10가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자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지금 현대사회는 고도의 정보와 복잡한 시스템의 사회다. 환경이 급변했다. 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투자자들을 위해서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다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법과 윤리를 지키는 기업이 장기 생존을 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생산성도 높더라 이야기예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법과 윤리를 안 지키면 좀 어때? 우리가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물건만 많이 만들면 되지.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그 기업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래 생존하는 기업체를 보니까 다 법과 윤리를 잘 지키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법과 윤리를 지키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산성이 결국은 높아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제 그 기업이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업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브랜드 가치를 신용을 유지하려면은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또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정말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법과 윤리를 지키는 그 업체만이 이 경쟁에 뛰어들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경쟁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것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죠.
그 한 2, 3년 전에 여러분들 거 기억해 보십시오. 광주에서 아파트 짓다가 거기 이제 뭐 어떤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그거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해당 건설업체의 그 브랜드 가치도 엄청나게 실추되었을 거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거기에 입주하려는 사람들도 엄청난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전부 다 엄청난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과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기업의 평가 가치가 실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윤리를 지키면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거다. 평판은 증가할 거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한번 읽어보고 두 번 다시 읽지 않아도 되는 분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다 적응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우리 기본서디의 문제로 여기 문제화되어 있는데 요 포함이라는 거를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요 자리에 이제 요거를 제외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기업체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할 텐데 한데 비용이 적은 쪽으로 지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 비용에는 굉장히 다양한 비용이 있을 건데 위험 비용이라는 것도 요 비용 속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럼 위험 비용이 포함된다는 말은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그 문제하고 이제 직결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만약에 시험에 위험 비용은 거래 비용에 제외시켜 가지고 회사는 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직무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제외가 아니고 요거는 포함이다. 요 정도 하면은 여기서는 전혀 여러분들이 틀릴 게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금융투자업자가 특히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근데 뻔해요. 하나하나 봅시다. 특히 우리가 지금 우리 자본시장은 뭐예요?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정말 높죠.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 고유성이 그렇기 때문에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이너스가 발생하면은 이 투자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없죠. 그러면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이것도 연장선상이죠.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은 투자성이 있다.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 역시 연결이 되죠. 마이너스가 발생한 이 투자자는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품 특성 자체가 이런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법과 윤리를 잘 지켜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 업뿐만 아니고 모든 업이 다 그럴 겁니다. 근데 특히 금융투자업은 옛날보다 더욱더 복잡한 상품, 또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이 소비자들도 이제 요즘은 우리가 맛집을 간다든지 뭐 일반 옷을 산다고 하더라도 전부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사지 뭐 그냥 사는 사람은 이제 드문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세상이 변했고 소비자들이 질적으로 변화된 건데 아무리 소비자들이 질적 변화됐다 하더라도 복잡한 상품, 전문화된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이제 그래도 아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회사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윤리를 굉장히 잘 지켜야 된다. 뭐 그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고요. 이것도 상식이죠. 법과 윤리를 업무 종사자분들이 스스로 지키면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어 발생하더라도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법적 분쟁에서 이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호 장치가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시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아까 앞에서 본 거하고 이제 이게 10가지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변주해가지고 출제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쯤 돼가지고 이 문제가 다시 부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뭐 자주 출제가 됐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본시장 법을 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직무윤리를 공부하는 건데, 이 양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요거를 몇 가지를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저는 혹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추렸는데, 사실은 별로 안 나옵니다. 우리 박스 형태에 있는 거는 출제되는 게 적어요. 어쩌다가 출제되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요거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뭐 좀 기본 개념이라고 할까 보면 뭐 좋은 거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라는 거는 자본시장법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서비스의 영역이 많았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법적인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거 대표적인 게 뭔가 하니까 설명 의무 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이 설명 의무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자본시장법을 만들 때는 이걸 이제 법적 의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과 윤리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봤죠. 옛날에는 열거주의였는데 이제는 정권의 개념이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급하는 상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윤리의 중요성이 정대되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부분이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전문투자자. 요거는 이제 옛날 자본시장법 이야기고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우리가 뭐 전문 금융소비자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관계없어요. 투자자라고 해도 되고 금융소비자라고 해도 됩니다. 어찌됐든 이 전문 투자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완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금소법 공부할 때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요 세 가지는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전문 투자자에게는 적용 안 된다. 나중에 직무유예할 때 다 공부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듯이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한테 윤리적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직무윤리죠. 직무윤리는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문 투자자는 자기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 직무윤리도 지킬 필요가 없다. 혹시 뭐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 정도고요. 자, 이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지금 벌써 우리가 이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진 지가 15년째 됐죠. 2009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처음에 우리 그 책이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두꺼웠어요. 근데 이게 지금에 이르르기까지 중간중간에 많이 지금 빠져나온 겁니다. 이제 얇아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책이 굉장히 많죠. 양이 많죠.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이게 적은 겁니다. 요게 대표적이에요. 옛날에는 이 부분을 서술할 때 사상이라고 하니까 거창하지 않습니까? 요 직무윤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건데 그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책에서는 4명을 이때까지 소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빠진 지가 한 5, 6년은 됐을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2명인데 배번은 이거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혹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출제하면은 칼뱅을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옛날에도 거의 출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이 부분이 어찌되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소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금욕을 강조한 사람이 칼뱅 뿐이겠습니까? 옛날 중세 뭐 기독교 사회에서는 다 금욕을 강조했겠죠. 근데 칼뱅이 특히 이제 금욕에 대해서는 뭐 대명사다 뭐 이런 식이고요. 특히 이제 이 칼뱅이 강조한 게 직업 소명론이죠. 옛날에는 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걸로 봤다 그러죠. 하다못해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 받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거를 안 좋은 걸로 봤다는 거죠. 근데 이 칼뱅은 그렇지 않다. 이 직업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신성한 건데 거기에서 얻는 부는 축적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상공업이 태동되면서 상공업자들이 이제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이 상공업을
내에서 번 부를 축적을 해도 이제는 정당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 자본주의 발전에 굉장히 밑거름이 되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칼뱅이 출제가 되면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욕을 강조했다.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적 토대가 된 사람이다. 그다음에 지구 소명론을 강조했다. 그거죠. 베버는 그걸 그냥 이어받았어요.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이 서구인들의 문화적 특성을 뭐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역시 뭐 칼뱅을 이어받아 금욕 그러고 뭐 등등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즘의 윤리를 강조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출제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출제하면 요 위에 거 정도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출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에는 조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기본세는 이 양이 상당한데 이 국제적으로 지금 어떤 환경하에 있느냐 지금 이거 아닙니까? 요것도 옛날에는 출제가 됐어요. 자주 출제된 건 아닌데 요게 각 나라가 국가가 어느 정도로 부패했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지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걸 뭐 CPI라고 그러는데 뭐 영어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거를 그냥 부패 인식 지수다 이렇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어렵게 출제된 적은 없는데 여기가 지금 OECD가 뭐 발표한 게 각 나라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기업 윤리가 있거든요. 요거 혹시 기업과 관련되는 거다 그러면 이거 틀려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국가입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로 부패했느냐 그거를 지금 판단하는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옛날에 이제 뭐가 출제가 됐는 거 하니까 요게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 각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CPI를 발표하는 기구는 해가지고 완전히 의외타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된 거죠. 근데 지문을 보면은 뭐 1번 UN, 뭐 2번 뭐 WTO 이런 식으로 막 뭐 번지수가 다른 걸 출제하다가 이제 4번 지문을 보면은 여기 투명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뭔가 모르더라도 뭐 여기서 뭐 발표하는 모양이다. 답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오래전에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출제가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높게 평가되고 있느냐, 낮게 평가되고 있느냐. 지금도 우리나라는 낮게 평가되는 게 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부패가 좀 심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거하고 요 밑에 거를 묶어가지고 뭐 한 문제 정도 출제는 가능한데 영 이것도 뭐 옛날에도 출제가 잘 안 되었고요. 뭐 지금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번 보는 거죠. 요 위에 거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객관식 문제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요 이제 각 나라 기업체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뭐 윤리 강령이라는 것을 OECD가 발표한 모양인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은 지금 뭐하러 발표하느냐? 각 나라의 그러면 기업체들은 안 지키느냐? 훨씬 잘 지킨다고 그럽니다. 저거 만약에 안 지켰다가는 엄청나게 OECD로부터 실질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페널티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다 지키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 책에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은 없을지라도 실제로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행정 지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 안 지키면은 오히려 나중에 훨씬 더 엄청난 거 뭡니까? 페널티를 부과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체들은 오히려 행정 지도라고 해서 그걸 안 지키는 게 아니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킬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제 규정이 아니다. 요 정도만 감을 좀 잡으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오겠죠. 더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이제 기껏해야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제 쭉 한 페이지 가까이 책을 거기 보면은 있다가 요거를 조금 한 대여섯 줄 적고 있죠.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청탁금지법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가성이 없더라도 제재를 한다. 뭐 요건데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기 서운하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고요. 요거는 저는 조금 이게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옛날에 우리 기본서가 책이 굉장히 두꺼웠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 기본서 뒤에 객관식 문제가 지금보다 배로 더 있었어요. 30몇 문제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책이 얇아지면서 이제 객관식 문제도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요게 옛날에 그 우리 기본서 뒤에 이 객관식 문제로 있던 거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만,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산업정책연구원이 코백스라는 걸 발표하고, 정경련에서 FKI 백스라는 걸 발표한다 그러고, 서강대에서 이런 거 발표한다 그러는데,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 회사가 윤리 경영을 잘하느냐, 이거를 지금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외국인데, 영국 BITC CR 인덱스라는 것은 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평가한다는 거죠. 그럼 요 양자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죠. 요 위에 있는 것들은 기업의 윤리 경영 척도고, 요 밑에 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기본서 뒤에 문제가 어떻게 돼 있었는가 하니까, 다음은 뭔가 평가 척도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그 다음에 요거 4번 해놓고, 요 4번이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말 의외타 문제로 그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출제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건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영국의 BITC CR 인덱스라는 게 정답이라더라. 이렇게 그냥 거꾸로 외운다고 할까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도 참 재미있어요. 옛날에는 요거 심심찮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통 출제가 안 됐, 최근 3년 동안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은 설령 여러분들이 강의를 안 들어도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작년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출문제는 우리 이 직무윤리 같은 것은 전부 공통입니다. 우리 정권 자문인력에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투자자산 운용사, 그 다음에 각종 대행인 시험, 그 다음에 금융투자 분석사 이런 시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직무윤리가 공통 과목이에요. 거기서 제가 지금 3년치 기출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쪽 기출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문제 보면은 드디어 이 문제가 작년도에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금년도에는 이 문제가 또 슬슬 출제될지도 모르겠구나, 이제 그런 조금 예감을 좀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무슨 소린가 하니까, 누가 직무윤리 지켜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준수자. 그러면 지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실질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이다. 그런데 지금 일은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정식 고용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일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 이 사람은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죠. 하나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요 밑에 게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 지켜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대상자. 근데 요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고객은 말할 것도 없는데, 포인트는 이 사람이죠. 잠재적 고객, 즉 아직 우리 회사와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지켜야 되느냐. 요게 옛날에는 정답으로 해가지고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지킬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틀리게 출제하거든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금소법을 직무윤리에서는 이제 좀 나중에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상품 판매할 때 소비자가 어떻게 보호돼야 되느냐, 상품 판매하고 난 뒤에 소비자가 어떻게 보호돼야 되느냐, 상품 개발할 때는 소비자가 어떻게 보호돼야 되느냐, 개발하고 나서 바로 또 되는 게 아니고 요 단계에서 또 판매 전에 또 어떻게 소비자가 보호되냐,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단계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는 보호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아직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잠재적 고객이라 그럴 것이고, 이런 사람들도 지금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출제가 가능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금융소비자는 누구냐?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은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소비자가 아니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잠재적 금융소비자도 당연히 금융소비자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기출문제예요.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당연히 준수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아니고요. 포인트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한 문제 아마 넣어놨을 건데 한번 예 있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서형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이 박서형 문제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라도 정확하게 모르면 이거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서형 문제는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서형 문제가 아니면은 지문 중에 하나 모르는 게 있더라도 답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박서형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맞는 거. 무보수, 지켜야 되죠. 잠재적 고객, 지켜야 되죠. 준수하여야 되죠. 그 다음에, 자격증 갖기 이전에 관련 업무의 실질적 종사, 직무윤리, 지켜야 되죠. 그럼 다 맞는 거네요.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요.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가능하다. 이제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고,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조금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금년도 보니까 우리 기본서디에 문제가 몇 문제 좀 추가가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 문제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죠. 자, 우리가 회사하고 고객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냐?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회사와 고객 관계가 위임 관계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믿고 일을 맡기는 걸 신임 의무라 그러죠. 그럼 여기에서 이 회사는 어떤 의무가 발생합니까? 최선을 다할 의무를 우리가 선관주의 의무, 또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또 충실 의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이 상법학자들은 요 양자의 의무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렇게도 가지고 좀 뭡니까 논란이 있는데 전혀 우리는 그럴 필요 없죠. 여하튼 최선을 다할 의무다. 뭐 그것만 우리는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는 최선을 다할 의무가 이제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회사가 직무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원칙이 도출된다는 거죠. 회사가 지켜야 될 2대 핵심 원칙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 우선의 원칙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요거를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근데 고객 우선이다. 신의성실이다.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이해상충하면 안 된다.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가 보호돼야 된다. 이게 바로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원칙을 구체화한 것을 요거 두 가지라 그런다. 이제 법으로 구체화했다는 거죠. 법자 우리가 시행령이라든지 뭐 가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칙이 4개 나와요. 고객 우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이해상충 방지 의무, 요것도 이제 원칙이라고 치고요.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뭐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이런 식으로 하면 4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막 섞어내겠죠. 다음 중 직무윤리의 2대 핵심 원칙은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뭐 이거 이런 식으로요. 4번 이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가지가 핵심 원칙이다. 그렇게 단답형으로도 출제가 가능하고 또 지문상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가능하죠. 고객 우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은 직무윤리의 2대 핵심 원칙이다. 그럼 순간적으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죠. 그다음 요거 두 가지 의무는 직무윤리의 핵심 2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뭐 이런 지문이 나오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죠. 조금은.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딱 미리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제일 좋죠,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핵심 2대 원칙.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한 문제에 출제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도 출제를 좀 했는데 옛날보다는 이 중요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판례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 책이 바뀐 지가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재작년. 그 이전에는 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판례가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민법 2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의 대원칙이죠. 약관법에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가도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민법 2조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판례를 우리 여기 직무윤리에 소개를 해놓고 그거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맞출 수가 있는데 판례라는 거는 뭡니까? A는 B다 그래가지고 외우지 않으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했습니다. 판례를 모르시는 분들은 틀릴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작년부터 우리 이 직무윤리가 책이 조금 바뀌면서 그 판례가 없애버렸어요. 없어요. 우리 기본서에 이제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판례가 출제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는 일반 상식적인 걸 이제 출제할 겁니다. 출제한다면 그럼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린 거죠. 자, 자본시장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윤리 준칙이라는 곳에 가보면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말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본서 뒤에 보면은 요거 가로 넣기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다음 중 가로 속에 들어가는 말이 순서대로 맞는 것은 문제가 좀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정직, 신뢰, 신의성실의 원칙. 이거 뭐 틀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기 보면 뭐 효율성의 원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근데 더 조금 웃긴 거는 옛날에는 우리 기본서에 객관식 문제가 더 많았다 그랬잖아요. 요것도 가로넣기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가로넣기를 한 줄 아십니까? 요거를 둘로 쪼개가지고 다음 중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맞는 것은 내가 정답이 신의, 성실, 공정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저거는 문제가 좀 정말 너무 좀 유치하죠.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윤리는 어떤 문제들을 보면은 정말 좀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또 때로는 유치한 그런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거저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맞추면 되는 거죠.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모든 단계. 상품 판매할 때만 지켜야 되는 원칙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판매 이후도 지켜야 되고 개발 단계부터 모든 단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요거는 아마 옛날에도 이제 요 신의성실의 원칙 출제할 때 요 부분에서도 이제 좀 출제를 했는데 요거 윤리적 의무에 불과하다 이러면 틀립니다. 법적 의무라는 거죠. 법적 의무라는 거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법행위 이런 책임이 발생. 이 책임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이것은 윤리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죠. 어디까지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이거를 위반하면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왜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법적인 의무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칙상 부수 의무라는 거죠. 요거는 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생소한 개념이죠. 우리가 무슨 계약을 맺는다든지 법대로 할 때 가장 의무가 발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우리가 주된 의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임대인의 의무는 주된 의무가 뭐예요? 객실 제공 의무죠. 만약에 펜션을 갖다가 이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객실 제공 의무죠. 그럼 여기 이제 고객들은 뭐예요? 임차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기 대해서 이제 객실 제공비 임대로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그러면 요 임대차 계약 펜션을 할 때는 요 의무밖에 발생 안 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1차적인 의무고 요게 2차적인 의무인데 근데 요 부수라는 말은 요
요 기본적인 의무를 하는 과정에서 덩달아 생기는 의무라 이런 뜻인데 그거는 너무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할 수도 없고 계약을 체결할 때 그거를 어떻게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도 그렇고 그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2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부수적주의 의무가 발생한다. 요때 부수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민법 2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거든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펜션에 불이 났다. 그런데 펜션 주인이 혼자 도망을 가서 객실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펜션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펜션 주인은 뭐라고 할까요? 나는 의무 다 했다고 그러겠죠. 나는 당신한테 객실 제공했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이 임차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니 당신은 우리를 대피시킬 의무가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할 거라고요. 그럼 대피시킬 의무는 당사자가 계약을 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겠죠. 그럼 법정에 오면은 판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신은 객실 주인은 요 임대차에 부수해가지고 요 정도 주의 의무는 있다 그러면은 있게 되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판례 공부인데 여하튼 제가 좀 말을 약간 길게 했는데 어찌됐든 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부수적 의무의 발생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만약에 이 의무가 발생하면 지켜야 되는 법적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위반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어도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부분은 없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상충 방지 의무는 조금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많아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끝을 내기가 좀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